아이고, 김남 선생님 감사합니다. 미리 또 찾아서 주시고. 도움을 받았습니다. 자, 이 182쪽입니다. 옆에 있는 거 같이 봐주시고요. 선운정사 아래에다가 제가 태어나서 전쟁, 포로, 노예, 죽고 나서 방치, 그리고 귀환, 해원, 그리고 맨 끝에 통일이라는 부제를 다뤄놨습니다. 우리가 성산마을재단 앞에서 구소은 작가의 검은무례라고 하는 문학작품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,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. 뭐였냐면, 이 제주 땅을 공간으로 국한하면 제주 4.3 이전부터 1920년대부터 여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, 일제강점기 때 해녀들이 왜 출가 해녀 물질을 갔냐면 먹고 살기 힘들고, 그 물질을 해도 일본 조합을 중심으로 워낙 수탈을 하니까 턱없이 낮게 책정하고, 그러니 죽음을 무릅쓰고 건져오면 정작 해녀들에겐 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들이 이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마치 육지에 호남평야에 너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자본가들이 대거 유입해가지고 그런 논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선의 논을 막 사들이고 쌀을 수거해서 일본으로 가서 쌀 장사해서 부자가 되고 이런 권력 자본을 만들었어요, 그들이. 그러니까 이미 노일전쟁 당시에 나라가,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망했다고 다 판단했기 때문에 돈을 가진 일본의 자본가들은 한국으로 눈을 돌린 거죠. 그런 취지에서 경술국지 이전에도 제주 땅에도 일본인들이 많이 그런 어업자원 이런 것들을 수탈을 했었던 모양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더 하고 조합을 통해서만 이제 하게 하고, 그러니까 완전히 헐값에 사서 이 해녀들은 입에 풀칠도 못하고, 또 바다에 이 씨앗 종자들이 해산물 씨앗 종자가 없을 정도로 다 척박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구소은 작가의 소설 검은물에 보면 1926년도에 처음으로 출가 그 물질을 나가는 거예요. 오사카로 가서 일본 도쿄로도 가고 일본 오사카 해안으로 가고, 이렇게 이제 이 일본과 이 제주도의 배편이 연결이 되면서 많은 제주인들이 일본으로 오사카로 이렇게 간 거죠.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작가가 역사적 사건, 일본의 신문을 다 뒤지고 역사를 조사해서 그거를 하나의 소설 작품으로 했는데, 그러니까 역사가 전개되는 부분은 다 사실적인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소설적인 부분은 가상의 인물들이 등장해서 전개가는 거지만, 그 1910년부터 해금이라는 주인공이 죽을 때까지 이 현대까지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은 다 실제를 기술을 해 나가는 겁니다. 그 속에 주인공들을 연결시킨 거고요.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제주인들이 일본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해방 이후에 6만이나 이제 돌아오는 게 대부분 다 일본 아니겠어요? 떠난 게 다 일본이었으니까. 그 1922년부터 배가 취항을 했고, 31년도에 오면 자체 제주인들이 배를 빌려가지고 또 많이 폭리를 취하니까 일본 배들이 그렇게 했는데, 그 역시 간섭받으면서 그것도 1년 만에 보니까 아예 배를 샀죠, 제주인들이.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배를 사서 움직입니다. 그렇게 해서 2년간 움직이다가 얘네들 일본이 또 경쟁 회사에다가 싼 값으로 해서 이 회사를 망하게 해요. 이런 것이 1930년대 초에 압록강의 이륙양행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, 조지 루이스 쇼라고 하는 아일랜드계 영국인이 있어요. 당시 1919년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 광산에도 관여했던 사람인데, 그러고 나서 1919년에 이제 회사를 만들어요. 선박회사를. 그게 이륙양행입니다. 그래서 김구라는 우리의 이 독립지사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분의 배에 의지를 해서 도움을 받아요. 상해로 가는 거. 김구도 그분이 태워갖고 간 거거든요. 그리고 무기가 들어오면 그 이륙양행 사무실이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장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국내로 반입하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탄압을 받게 되고, 그러다가 이분이 1930년대 오면 이 기선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, 일제가 당시에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그 관할이 들어가니까 거의 파산시켜버리는 거죠. 똑같아, 제주도. 그 30년대 초에 이렇게 자체 제주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했는데, 그게 역시 2년 운행하다가 끝나거든요. 자, 그러다가 이 4.3으로 넘어오면 6만이 넘어왔고, 그 다음에 4.3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산 사람들, 낮에는 누구한테 시달려요?
토벌대에게. 밤에는 누구한테 시달려요? 무장대에게. 이래 찍히고 저래 찍힌 남자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바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또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앞에 돌아왔던 제주인들 중에 털을 다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, 그러니까 오사카에 많이 갔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그 오사카의 통국사라는 사찰이 제일 조선인들,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찰입니다. 그 무예 주지스님을 제가 2023년부터 뵙고, 계속 지금 이번에도 가서 뵙고 선물도 드리고 인사하고 그리고 왔거든요. 선생님들 답사 갔을 때. 거기에 모셔져 있던 74구의 이 유골들은 1938년에 일본에 강제로 가서 오카야마라고 하는 히로시마의 동편에 있고 효고현의 서편에 있는 공간이 이 강산이라고 하는 오카야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장소는 어딘지 모르지만 대부분 남한 쪽, 대한민국 쪽에 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통국사 이 무예 스님이 모신 거예요. 그 앞에서. 그래서 이 독립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북한 불교하고 우리 남한 불교회가 연합하고 그 민화협이 지금 김홍걸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연합이 되면서 그분들의 이 유고를 모셔오자 국내로. 그래서 추진이 돼서 2019년에 서울에서 장례를 그 거리 시가 장례를 하고 그리고서 일로 온 거예요. 선운정사로. 그래서 왜 선운정사로 왔는지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바로 여기 지울 스님과 연관이 된다는 걸 알았고, 그런데 이 지울 스님 배경에는 아까 말한 그 후지키 쇼겐 스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처럼 이분도 같이 끌려갔지만 신문에는 우리 끌려간 조선인들이 미군의 폭격으로 뭐 전물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, 보니까. 근데 금방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히 어떤 원인인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지만 아무튼 다 일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들이. 그래서 훗날 자기가 지휘 통제했던 거니까 그 유해라도 수습을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당시 이제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오키나와를 안 된다. 그런데 종교인인 스님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스님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당시 끌려가던 조선인들에게 약속했던 그걸 지키고자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추진을 하다가 다 옮겨오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못했고 2014년에 이분이 돌아가셔요.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나중에 그 오키나와에 자기와 함께 있던 동료 조선인들의 영혼이라도 제주로 다 오게 하고 나를 그들이 잠들 곳에다 묻어달라. 그래서 이제 그 2014년에 이 후지키 소견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요구를 선운정사에 모시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 돼서 후에 2019년도에 74구에 그 유고를 일로 모시고 오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얼마나 큰 뜻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답사를 인문학경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어느 역사 하나를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무슨 역사경이가 하나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선운정사와 일본의 통국사 그리고 올 여름에 만주를 거쳐서 연해주로 우리 독립지사들의 영혼을 찾아서 갈 건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합하고 이 선운정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와 저하고 같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이 한반도의 형태를 닮았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 지울 스님이 백두산의 흙과 이 한라산의 흙을 합해가지고 여기다가 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성스러운 공간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공간을 찾아와서 제주의 이 답사의 마지막은 제가 꼭 여기서 들렸다가 공항으로 가려고 좀 해요. 그래서 올해 처음 여기를 찾았고 작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지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고 또 여러 지면에 우리 지울 스님의 큰 뜻이 이렇게 많이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. 읽어보니까. 그래서 알게 됐고 아울러 꼭 4.3 희생제뿐만이 아니라 그 외지에 나가서 돌아가셔도 못 돌아오신 분들 그죠? 그리고 남과 북의 분단 속에서 그 무예 스님도 사실은 민단 소속이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입국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그 통국사에 가서 이제 뒤에
접견실에서 긴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주셨고, 그래서 잘 알았어요. 이제. 그런 아픔이 또 있구나.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분단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 이 통일이 엄청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너무 벽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. 내 안에. 그런 걸 푸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그런 마음을 열어야 된다. 근데 이 교육자들도 경험이 없으면 자꾸 만나야 하거든요. 만나서 이 북한의 동포도 만나고 북한 국적의 스님들도 만나서 교류해야 돼. 그래야 벽을 허물어 가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가 되고 통일을 열어낼 수 있는 거지. 어느 날 느닷없이 통일하지 되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이 선운정사에 제가 오고자 한 뜻이 여기에 있고요. 그리고 이 통국사에 가면 이게 통일기념탑이에요. 남북 통일염원 기념탑.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제주 4.3 일영비 탑이에요. 그러니까 이 일영비 탑도 2018년도에 제1조선인들 그리고 제1제주인들 이분들이 주축이 되고 일본의 이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순수하게 이 기금을 마련을 했어요. 마련하고 통국사 무예 스님은 거기다 땅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게 세워지고 거기에는 이 스님이 갖다 놓은 베를린 장벽 실물 베를린 장벽 2개가 옮겨져 와 있습니다. 독일에서 옮겨온 거. 그 이름이 통국사가 뭔 말인지 알겠죠? 나라를 통일하는 통국사예요. 그러니까 그 객지 외지에 이영만리에 살고 있는 이분들의 뿌리를 가보면 다 분단인데 그 분단의 아픔으로 생긴 우리의 동포들이잖아요, 모두가. 그리고 제주는 특히 또 오사카와 관련이 많고.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오사카에 있어도 이런 유령제를 못 지냈대요. 그런데 이제 2028년에 그런 추진해서 돈을 모으고 거기에 유령비를 세우고 그리고 현재 그 오강현이라는 분이 아마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주 도지사도 가고 그 이후에 이제 제주도 교육감도 사상과 관련된 행사에 가서 추모제를 같이 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. 그 얼마나 바람직한 곳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오사카 많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광으로 가지만 물론 좋아요. 모르니까 못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퍼져서 오사카 성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보고 올 일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윤봉길 의사가 한 달 갇혀 있다가 바로 거기서 끌려 나가서 가나자와현이란가 거기 이시카현의 금택시에서 마지막 그 순국하는데 그 안에 거기를 가는 게 먼저죠 우리는. 그리고 오사카를 가면 통국사에 가서 제일 우리 한국인들 동포들이 경영하는 사찰의 통국사에 그런 것들이 모여 있고 또 그 무예스님은 최근에 이 교토의 광산 단바광산이라고 하는 광산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조선인 징용자들을 위한 동상이 있었어요. 근데 일본 우익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그거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됐어요. 그거 다 닫았고 또 그러니까 이 무예스님이 일본 우익의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다 모시겠다. 그래서 그 동상을 갖다 놨어 이번에. 그래서 이번 1월에 갔다 오면서 옮겨온 걸 찾았어요. 봤어요. 그래서 같이 우리 스님들 가서 목례도 하고 왔거든요. 묵념도 드리고. 그러니까 그 스님은 그 땅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과 과거의 아픔을 추스리고 치유하고 상처를 꿰매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. 여기 지울 스님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이 종교계의 큰 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스님들도 이제 저하고 4일째 오늘 기울어 가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영역의 이야기들을 해왔어요. 수없이 많은 영역의 그 긴 이야기들 그 속에 결국은 핵심은 인문학인데 그 인문학이 제가 말한 저의 기준은 공존 그 다음에 공존에서 오는 차이에 대한 배려 그 배려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이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. 나눠서 조금 내가 저 갖고 있으면 나눠서 못한 사람에게 주고 사실은 이것이 동학의 유무상자의 사상이에요. 동학의 정신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족을 생각하면 민족 생태주의가 돼야 될 것이고요. 사회적 약자라면 그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주고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서 약자가 고통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런 생각과 넓게 사랑을 펼치는 것들이 퍼져나가야만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또 그런 연장선에서 훗날 통일이 된다고 하면 북한 동포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
지금부터 훈련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. 제 얘기에 이제 아마 핵심을 다 알으셨을 거고 여기서 연수가 끝나요. 사실은 제 스토리의 구성이 저녁에 가서 내일 제주 시내 도는 거야 그냥 관광 차원에서 제가 안내를 할 것이고 태평양 전쟁사를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. 그 아픈 것의 흐름을 그 결론을 여기 와서 맺자는 거예요. 서달노름의 학살태 그 우리 아픈 역사도 이 선운정사에 와서 다 회원하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통일을 염원하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마음에서 서로 치유해주고 위로해주자 우리 민족의 아픔을. 그래서 산신각 앞에 모두 서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통일의 백두산 흙과 한라산 흙이 있는 이 산신각 앞에 자, 이 산신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. 우리의 민간에 있는 민간에 섬기는 신앙을 불교가 받아들이면서 불교 신자가 아니래도 민간인들이 와서 참배할 수 있게 만든 게 불교의 포용 정신을 볼 수 있는 게 산신각입니다. 그래서 이곳에 우리 지울 스님의 뜻도 담겨 있고 그러니 함께 3박 4일 동안 우리가 돌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희생지, 희생터에 잠들어 있는 가엾은 영혼들,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서달노름의 그 무고한 희생자들,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하나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통일을 염원해보면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동 묵념. 바로 아주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마치고요. 여기 이렇게 앉아서 우리